저는 여러분들 만날 때가 제일 편해요. 편하다는 의미가 같이 현업에 종사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공인중개사로서 2004년부터 평택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일은 훨씬 더 오래됐죠. 학교 졸업하고부터 시작했으니까 98년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부동산 일을. 물론 이제 중개업을 하는 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요. 제가 지금 잠깐 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요즘 뭐 주택임대 관리란 얘기도 많이 듣고 자산관리 얘기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처음에는 뭐 중개를 그러니까 뭐 자산관리를 하겠다, 뭐 건물주들 거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이 특수성이 지방이다 보니까 매매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문제가 사고 타는 건 다 좋은데 이거 임차인들 관리며 월세 걷는 거며 뭐 시설물 요즘같이 추울 때 동파되고 이러면 그거 어떡하냐. 그럼 제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가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자꾸 늘어난 거죠. 그럼 이게 2010년도 초반에 일본에서 주택임대 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뭐 들어온다, 진출한다, 뭐 우리도 앞으로 주택임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일본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주택임대관리업협회 회장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자기들도 처음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열쇠도 보관해주고 임대도 맞춰주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자산관리, 임대관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편하다는 게 같은 동업에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제가 3시간을 할 텐데요. 사실은 내용은 훨씬 많은데 3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뽑아왔어요. 간단하게 자산관리가 어떻다는 거하고 여러분은 이제 개업을 좀 있으면 하실 것 같은데 개업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둬야 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 중에 주택을 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주택, 왜 주택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마 첫 시간에 좀 강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너무 강의만 하면 딱딱할 것 같아서 저희 손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강의가 좀 실무적인 강의다 보니까 법하고 세무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세무사도 아니면서 세금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면서 법적인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나 임차인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한번 너무 지루하지 않게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주택임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오늘의 핵심인데 중개업만 하지 마시고 자기 재테크, 자기 개발도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시간에는 중개업을 하다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아시죠? 예. 앞으로 이제 업종 간 칸막이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준비하는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자산관리 하는데 자산관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산관리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주로 많이 쓰는 게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요즘 보험설계사라고 안 하죠. 자산관리사라고 해요. 금융자산설계사, 노후설계사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금융자산관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하면 금융자산을 다 떠오르는데 은행에 맡긴 돈, 예금, 아니면 증권, 펀드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사람이 운영해줘서 수익을 내주는 거거든요. 이왕이면은 A라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 비과세가 돼서 더 수익이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어느 쪽에 이왕이면 주식에 투자하는데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증권사는 그렇게 해서 접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은행마다 요즘 PB센터가 있습니다. PB센터 없는 데 없잖아요. 그 PB센터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금융자산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까지도 요즘 다 취급해줘요. 심지어는 중매까지도 씁니다. 자산가끼리. 굉장히 좀 왜냐하면 그 자산가들에 대한 관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훨씬 크거든요. 소액의 예금 통장 많이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고액 자산가 한 명 관리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부동산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요즘 다 관리하는 추세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관리라고 했을 때
대상이 부동산인을 중점을 줘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렇다면 부동산을 어느 부분까지 하냐? 예전에 자산관리 그러면은 그냥 시설관리였어요. 단순하게 건물을 샀을 때 그 건물을 뭐 엘리베이터가 됐든 계단인 뭐 어떤 시설물이 됐든 뭐 요즘 같은 데 겨울이니까 뭐 난방이라든가 있겠죠.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정도가 자산관리, 부동산 관리라고 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왕이면 사들인 것까지, 사들일 때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살 때부터 관리를 해드려서 중간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운영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팔아드려야 되겠죠. 매각해서 일단 매각한 다음에 또 세금 부분 나올 테니까 그 부분도 순서에 맞게 잘 팔아야 됩니다. 그 순서가 잘못되면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40만 원 정도 세금 낼 거를 순서가 잘못되면은 2억 8천까지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부동산 자산 관리는 단순하게 뭐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취득해서 유지, 보수, 운영, 관리까지 마지막에 처분하고 처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다시 또 재투자가 들어갑니다. 재투자까지. 저 같은 경우도 취득해주고 같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 받고 매각하고 매각된 자금 회수되면은 그걸로 다시 재투자하고 뭐 그런 형태로 한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는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시설관리 FM. 단순하게 시설물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관리 PM이라고 해서 시설관리뿐 아니라 입주자들,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해주는 것. 자산관리라고 해서 보다 더 큰 개념인데 AM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융 세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관리다. 이런 내용은 아마 일반적인 교과서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업무인데 시설관리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어저께 제가 발생된 상황인데 요즘 많이 얼었잖아요. 얼다 보면 하수배관이 얼다든가 하면 물이 못 내려가면 역류하겠죠. 1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겨울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러죠. 아래층 세대 하수 역류하니까 세탁실 자제, 베란다 세탁물을 버리지 마시고 세탁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저희 사무실 제가 한 건데 단순하게 해빙기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해빙기가 관을 찾아 들어갈 때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전기공사 쓸 때 쓰는 이런 니드선이에요. 이런 걸 사서 엮어서 묶어서 집어넣으면은 관에 이렇게 선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선로 작업 CCTV도 이런 걸로 합니다. 이렇게 선로 작업할 때 쓰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시설 관리로서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전에 이런 걸로 이제 관리라고 했고 사실상 이런 부분은 이제 설비 업체들한테 많이 맡기죠. 지방 같은 경우 뭐 다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이 크면은 자체적으로 그 기사분들이 있잖아요. 기사분들이 없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지역의 조그마한 건물들은 결국은 지역의 업체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이렇게 이런 거는 어저께 9시간 해서 해빙했거든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해야 돼요. 이건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물을 못 쓰잖아요, 지금. 그럼 저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시설 관리하고 이런 설비하고 건축까지 가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불편한데 돈을 주고 시키려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가서 또 하나씩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방수까지 하게 되고 이런 해빙까지도 저희가 하게 되고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시설 관리에 잠깐 뭐 간단한 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도 분류가 돼요.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산업용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취득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매매할 때 금매로 싸게 취득하게 해주는 것. 하지만 경매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또 요즘 뭐 MPL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자산관리라는 영역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이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전문 분야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주로 주거용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한국감정원에 보면은 매달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주택시장 동향이라든가 부동산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시간 되실 때
틈틈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에 대해서 11월 달에 어떻게 평가가 됐냐면은 매매 가격은 소폭 유지, 상승폭 유지에 지방은 하락이다. 사실 요즘 좀 안 맞는 것도 있죠. 강남만 유독 뜨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한국감정원, 여기는 한국감정원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 자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시장 상황 동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 자산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크게 거시적으로 일단 시장을 보셔야 될 텐데, 시장을 볼 때 저희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구라는 측면입니다. 왜 인구라는 측면을 보냐면은 결국은 사람 문제거든요. 우리가 강남 하는 거는 강남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남 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됨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인구 추이를 쭉 보셔야 될 텐데,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것만 제가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지속이다. 이 고령화 지속이라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대 수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뭐 65세, 55세, 60세 은퇴를 하시면은 과거에는 뭐 굉장히 그 경제 활동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연령대라고 했지만은 지금 기대 수명이 늘어서 최소한 90에서 100살까지 앞으로도 한 30년을 더 생활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고령화됐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셨던 분들도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본인이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한테는 또 관리를 맡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고령화가 지속된다는 것은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산 관리를 맡기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지역에 그러신 분이 있어요. 원룸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당신이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해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올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어 하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하실만 하시니까 하시는데 결국 그분은 언젠가는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분이 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해요.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는 청소업체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맡기고, 당신은 계약 관리라든가 임차인들한테 월세 받는 거라든가 그런 건 당신이 직접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조만간에 본인이 안 하시고 맡기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1인 가구는 아시겠지만 가구 수가 점점 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늘다 보니까 주택에서 보셔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1, 2인 가구들이 대부분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은 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룸 다가구, 뭐 고시촌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죠. 결국 거기에도 관리 수요가 또 있어요. 집주인이 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할 텐데 그 숫자가 1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전담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차라리 돈을 주고 맡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 수요가 저희한테는 하나하나의 관리 수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늘고 인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자산관리 시장은 지금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이 한번 보시게요. 이게 2015년 통계자료 최신 자료인데 아파트가 48%예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항상 아파트 얘기만 나오죠. 아, 강남 아파트가 어떻다. 오로지 아파트만 얘기하는데 이면을 보시면은 나머지 52%, 51.몇%에 되는 사람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안 살고 단독주택이나 뭐 상가의 고시원에 산다든가, 이게 비거주용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에 사시는 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사실상. 근데 사실상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이나 이런 비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죠. 오로지 아파트. 예.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아파트 관리를 맡긴다. 근데 아파트를 뭐 한 분이 뭐 100채씩 사신다면은 관리를 맡기겠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근데 대부분 한두 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 한두 명 있는 거 본인이 하시지 그걸 굳이 돈 주고 맡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48%다. 대부분 단독하고 이런 기타 주택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구가. 근데 주택에서는 아파트가 60%예요. 59.6%.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독주택을 줄이고 점점 아파트만 짓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예요.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 뿐이죠.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46%였던 단독주택이 점점 줄어서 지금 얼마냐면은 24.3%, 397만 가구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줄어들었고요. 아파트는 지금 37.7%, 1995년 통계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늘어가지고 현재는 59.9%, 981만 세대, 981만 호.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이건 앞으로 더 아파트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노후주택들 요즘 도시재생한다고 그러죠. 결국 이 얘기거든요. 단독주택도 조그만 거 모아서 가로수 정비하듯이 정비 사업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그렇지만 단독주택이 아직까지도 397만 호나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시장을 좁혀서 이제 주택에 대해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볼게요. 주택을 보시면은 이건 2017년 자료인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937만 가구 약간 늘었습니다. 그 중에 본인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1100만 가구, 임차 가구가 835만 가구예요. 그 중에서도 민간에서 가구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580만 가구. 이거는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LH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는 홍길동 씨하고 개인 집주인들하고 계약하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민간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주택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뭐 법인거 빼고 개인이 1759만 채를 갖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595만 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등록한 주택은 여기서 등록이라는 건 주택임대 사업이죠. 주택임대, 임대 등록을 한 것은 79만 채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비제도권이라고 얘기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정부에서는 좀 늘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혜택을 줄 테니까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해라. 자꾸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월세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고 5% 이상 못 올리게 하죠. 이런저런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면은 이 부분이 좀 통계가 잡히고 제도권 안으로 유입이 돼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한 500만 채 이상은 정부 통제 밖에 개인의 영역, 민간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또 저희한테는 또 시장이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도 어쨌든 관리를 맡기는 수요가 지금까지는 사실 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굳이 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내나 안 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혜택에 점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은 경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관리업체한테 맡기면 경비 처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다. 이제 현재 뭐 13%밖에 등록이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그 현황을 보셔도 2012년 5만 명에서 지금 2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렇게 많이 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류상으로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 채 분양받으신 분들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재산세 감면 받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왔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들어볼 거죠. 참고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으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 관리하는 시장도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우리 중개사 부분 얘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10만 명이에요. 좀 많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고가 났죠.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 맞았어요. 근데 이거를 승리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500만 원 광고비 쓰고 전국에다 홍보했잖아요. 세상에 500만 원 두고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문 방송에서 연일 방송됐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변호사가 중개를 안 하냐? 중개법인 만들었잖아요. 중개합니다. 중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에서 져가지고 중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재판에서 이기고 500만 원 벌금 내고 그래 나 졌으니까 500만 원 낼게 벌금 내고 중개법인 만들어서 중개합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요. 변호사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스개로 야 우리도 중개사 저기 설립할까? 변호사들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인터넷 네이버 얘기 잠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방이 또 상당히 되죠. 저도 직방에다 광고를 하거든요. 직방 사장을 제가 5년 전인가 교육을 받았어요. 직방 그 안성호 대표가 여기 와서 우리는 서울 시내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영업을 하겠다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들었던 같이 죽었던 그 동기들끼리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게 될까? 뭐 신선한데 저게 될까 했는데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죠. 그만큼 세상이 빨리 바뀝니다. 어쨌든 직방이라든가 이게 모바일에 많이 등장했죠. 그다음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법이 또 통과돼서 부동산 간의 그 업종 간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저희 잘 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중개업 잘하시는 사장님들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은 지금 직원이 7분 되신데 또 써야 돼요. 점심을 못 먹어요. 시간이 바빠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시냐면은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팽성에 렌탈하우스 입주를 시키는데 미군 부대에 등록된 부동산 업체가 있어요. 거기 기본적인 조건이 되면 미군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부동산만 미군하고 거래를 해서 입주를 마칠 수가 있는데 요즘 미군이 항상 내려오고 있죠. 정신을 못 차리고 바쁘시더라고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딴 나라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건 변호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변호사 아닌 것처럼 공인중개사들도 어떻게 역량을 키워나가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고 요거 현상은 이렇지만은 뭐 이거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거를 더 발판으로 종합서비스 회사 좋다 그럼 내가 종합서비스 인증 받아서 전국망으로 키워나가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이 중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현황이 이렇다고 해서 뭐 저는 별로 낙담하거나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전문 영역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상가면 상가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주차장, 셀프 세차장 뭐 이런 거 전문으로 하겠다. 병원이면 나 병원만 전문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난 치과를 전문으로 해서 영업을 하겠다라든가 뭐 하여튼 자기만의 전문적인 분야.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 따시기 전에 공인중개사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또 있으실 거란 말이죠. 나는 그 전에 인테리어 업을 했는데 아무리 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오픈했을 때 인테리어 수요가 분명히 있다. 그럼 난 인테리어하고 중개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보겠다. 자기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굉장한 전문성, 자기 영역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는 제가 아파트촌에서만 이렇게 영업을 하고 여태껏 영업을 해왔다면은 지금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어쩌면 단독 택지라고 그러죠. LH에서 하는 택지지구 그 안에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렌탈하우스 미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관리 수요가 지금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도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사업 중에 하나가 렌탈하우스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세대당 15만 원 정도 받고 관리를 하는데 기본 저희가 100세대 확보하고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200세대까지 확보해주고 내년에 또 한 300개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 마찬가지로 그 지역마다 분명히 특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좀 견디실 만큼 여력이 좀 되시면 더 좋겠다. 이왕이면.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될 거고 마지막에 결국은 현장입니다. 계속 접촉해 보셔야 돼요. 아파트 현장이라고 해서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아파트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업 전략을 짜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도면을 한번 잠깐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9m에 이게 7m인가 그러니까 뭐 평으로 환산하면 안 되지만 한다면 한 12평 정도 되는 건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이 정도 금액이면, 규모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했는데 처음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견적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상가 인테리어니까. 결국은 저희 업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장국수 사장님 불러다가 좀 목공 좀 해달라고 하고 싱크대 사장님 불러다가 붙박이장하고 이런 것 좀 만들어달라고 하고 타일 사장 불러다가 타일 깔아달라고 하고 페인트 사장 불러서 페인트 좀 칠해달라고 하고 유리 사장 불러다가 뭐 유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줄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연이 돼야 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건축을 약간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거울도 붙여보고 나름 뭐 앞에 밖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봤고 상담실도 한번 만들었고요. 차량도 한번 꾸며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샘플만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택을 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하냐? 수익형 부동산을 요즘 왜 이렇게 찾냐 사람들이. 아까 기대 수명 늘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거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 생활해야 되니까 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넉넉하신 분도 물론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앞으로 한 30년 동안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이미 육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저는 그게 주택이라는 거죠. 자, 기대 수명 들었죠. 뭐 어차피 가족에 부양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얘기가 됐고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국 내가 투자해서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주목을 받고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그럼 수익형 부동산은 종류가 많은데 월세 받는 주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수익 구조 가장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300개짜리인데 4개 동이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완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처음에 분양할 때는 월세 40만 원 받을 거라고 분양을 했는데 이렇게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월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한정돼 있고 여기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월세 떨어지죠.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2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월세가. 그래도 만실해요. 꽉 찼어요. 그다음 25만 원 꽉 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 정도까지 다시 5만 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빈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상가. 3년째 벼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상가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인데 주택은 거기에 비해서 뭐 가격이 좀 낮아졌긴 했지만은 완판이에요. 지금도 완판이고 빈 방이 없어요. 물론 이제 30만 원 이상 더 받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이게 한 동이 이게 300개짜리거든요. 2동 나란히 붙어 있고 그 옆에 또 들어왔고 1층 상가들은 보시는 것처럼 비어 있어요. 3년째 비어 있는 상가가 있어서 물어봤죠. 얼마에 놓으실 거냐고. 1000에 70만 원 받겠대요. 근데 잘만 얘기하면 60도 좋고 그 밑에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3년을 비어 있는데. 그래서 상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잘된 사례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피가 붙어서 막 얼마가 거래되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한테 오셨어요. 3억 2,600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6,300만 원 손해 볼 테니까 매매를 해달래요. 처음부터 투자를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월세가 어떻게 됩니까? 임대가 보증금 1,000에 월세 70만 원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이거를 더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째 빈 상가들이 옆에 있잖아요. 당분간은 월세 더 받기 힘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 한번 볼까요? 3억 2,600에 받아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융자 1억 6,300 시행사에서 해줬겠죠. 결국 1억 5,300이라는 돈이 자기 자본이 투자됐는데 이자 빼내고 나니까 1.57이에요. 자, 이분 한 달 이자가 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70만 원에 왜 세를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세를 안 넣으면은 50만 원 이자 내야 되고 관리비 내잖아요. 평당 10,000원꼴로. 관리비까지 내면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70이라도 받아서 그걸로 그럼 관리비는 안 내니까 이자는 내고 20만 원 남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희망대로 2억 1,300으로 계산해 보니까 사실 융자 이거 쓴 게 안 됩니다. 이거. 은행에서 이거 해주겠어요. 근데 하여튼 쓴 게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보면은 2억 1,300으로 계산을 해도 월세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수익이 2.8%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매매가 될 수 있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한 내용인데 앞에다 대고 차마 이거 안 됩니다라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이 금액에 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그 이성적으로만, 합리적으로만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물 접수만 하고 보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가신 다음에. 저 도대체 얼마면, 이건 없을 거예요. 얼마면 저걸 팔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계산을 제가 나름 해봤더니, 1억 8,300이면은 그래도 좀 6%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1억 4,300을 손해보시라는 얘기인데, 아까 1억 5,300이었거든요. 그럼 1억 5,300 집어넣어서 투자해서 1,000만 원 회수하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도 이거 거래 안 할, 저 같으면 이거 안 사요. 이 금액이면 다른 데 투자하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택은 저희가 관리 수요는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희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맡긴다면 전세보다는 월세 관리가 힘듭니다. 세입자가 매일 부딪혀야 되고,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의뢰가 들어와요. 세입자들이 많고,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인이 직접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뭐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뭐 안산, 구미 이런 데 보면은 원룸단지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안산이 전국에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구미인데, 구미도 1,000실 이상 관리하는 업체가 제법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대부분 서울 분들, 수도권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 머니까 또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주로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직접 관리가 곤란한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 특히 원룸 같은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한테 많이 관리를 맡깁니다.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들, 다가구, 다중주택, 뭐 다세대, 하여튼 임차인이 많고 혼자서 관리하기 힘든 것들을 많이 관리를 합니다. 이건 저희 손님이 저한테 의뢰한 건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강남에 있는 이게 세금입니다. 이건 또 네. 저희가 하다 보면은 세금부터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자, 이분이 강남에 소재하고 10년 전에 5억에 구입했는데 현재 10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팔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팔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 재산으로 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 2개 분양받은 게 있고 평택의 원룸 주택도 해서 이거 6억에 또 받은 것도 있고 결국 1가구 3억 되는 거죠. 이거는 아실 겁니다.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긴 하지만은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으로 인정되죠. 예,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다만 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안 됩니다.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 강남의 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니까 당연히 주택. 3주택자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강남권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3주택이니까 지금은 아직 4월 1일이 안 지났죠. 4월 1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투기지역입니다. 강남은. 그러면 플러스 10%또 세율이 추가돼요. 가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 손님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했냐면은 자, 주거용 주택 60만 원 월세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공동명의로 해서 총 2억에 2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죠. 자, 홍길동 씨 부인은 다른 소득이 없으면 100만 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홍길동 씨 명의로 했으니까. 그러면 홍길동 씨 부인은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1200만 원이면 아시겠지만은 올해까지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없어요. 비과세예요. 왜? 2천만 원 이하니까. 예.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내도 돼요. 그럼 홍길동 씨 부인은 안 냅니다. 왜? 소득세는 인별과세예요. 사람마다 분리가 되거든요. 부부라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홍길동 씨는 여기 100만 원 받고 여기 60만 원 받았죠. 160만 원. 예. 160만 원면 다 곱하면 1년 곱하면은 2천만 원이 안 돼요. 192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도 세금 안 내요. 올해까지. 내년은 2019년부터는 세금을 내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내냐면은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14% 단일 세율로 들어가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여기서도 또 감해줘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세금 얼마 내냐? 5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내야 되겠죠, 오피스텔은. 근데 60만 원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분리를 됐고, 이렇게, 이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요걸 내고, 요거를 내게 되면은,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안 본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만 하면은, 전제 조건이 2년 거주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년 거주라는 거는 언제든지 뭐 지금 당장 거주가 아니고 예전 과거에 지난 10년 동안 2년만 거주, 그러니까 거주라는 거는 뭐 주민등록이 걸로 이전돼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거기 살았다는 걸 증빙하면 되거든요. 2년 거주 조건만 갖추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순간 이거는 주택으로 안 보고 주택으로 안 보고 따라서 요 1주택이 됩니다. 1주택이 되면은 세금이 확 줄겠죠.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낼 테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1가구 1주택 9억 넘어가는 거는 10년이면 80% 공제받거든요. 거의 세금 낼 게 없다는 결론이 돼요. 근데 이런 거 절차를 안 받고 무조건 팔게 되면은 2억 8천 정도 세금이 나오겠더라고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주택으로 빠지면은 요거는 한 4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취득 후 좀 더 나가서 취득 후 3개월 이내 이거 준공공 임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준공공 임대는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은 양도세 100% 면제, 100% 비과세 이거 세금 안 내도 돼요. 10년 동안. 근데 이 제도가 한시적이에요. 조만간에 없어질 거예요. 너무 혜택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단 조건은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게 취득하고 나서 그럼 중간에 바꿀 수 있냐? 일반 단기 임대 4년으로 해놓고 난 준공공으로서 혜택을 보고 싶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그 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보유했던 기간에다가 플러스해서 10년을 보유를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받죠. 70%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이거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또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이건 주택으로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부동산은 요거 강남권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4월 1일 전하고 후하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월 1일 이후부터는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커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3주택자들은 간주임대료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율 계산 1.몇 %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50억 정도 보증금을 받으면 좀 조금 세금 내는 것 같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세금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2개를 내서 이거를 1주택으로 만들어서 비과세로 가십시오. 파십시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준공공 임대에서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 이 자체 양도세는 없으실 거고 요거는 뭐 요거대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가구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가구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건축법에서는 이거 단독주택이죠. 근데 세법에서는 또 틀리게 봐요. 각각의 호수가 독립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뭐 여기 301호다. 여기 필로티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거래 단위로 거래를 하면은 이건 1주택이에요. 한 사람인데. 근데 세입자 입장, 101호, 102호 입장에서 볼 때는 각각의 독립된 거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볼 때는 이건 또 공동주택적인 측면이 또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예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합산해서 빼주는데 지금 제가 평택에 6억이라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천안에 한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럼 10억이면은 이거 6억 넘어가니까 이건 임대사업자 내도 종합부동산세 혜택 받을 수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0억이면 이게 호수가 10개라고 했잖아요. 아까 10명. 10억이 아니라 요 하나가 1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1억이니까 3억 이하니까 이건 가능하죠. 요 10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101호, 102호 요 개별 면적을 보고
나누면 하나 1억이니까 3억 이하니까 이 자체가 종합부동산세 할 때는 또 빼줄 수 있는 주택이 되는 겁니다. 다가구가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구는 예전에는 한 채만 있을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주인 세대라고 있잖아요.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나머지 거는 다 세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은 내가 나한테 주인이 주인한테 임대를 주는 거니까 모순이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동일이야.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어차피 임대를 주고 있는 거니까 이 자체로도 그냥 임대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안 된다 하고 하지만은 중간중간에는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표가 되는데 아마 첫 시간에 요 부분만 이제 하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 똑같이 10억에 지금 매매를 한다고 했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러면은 취득 경비가 좀 있다고 2,700만 원 정도 이제 취득 경비가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필요 경비가 900 정도 뭐 중개 보수라든가 나갔다고 했을 때 양도 차익이 4,600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보세요. 10억이 양도 가액이죠. 양도 가액 10억인데 양도 가액 10억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1주택일 경우. 그럼 빼면은 10분의 1이죠. 지금 보시면은 4억 6,400을 양도 차익으로 계산했는데 여긴 4,640만 원만 된 이유가 10분의 1을 했기 때문에 1주택이자니까. 이 4,600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고제 3,700, 그러니까 80% 공제받는다고 했죠. 10년이니까. 그럼 결국은 900만 원 되고 쭉 보면은 한 40만 원밖에 안 돼.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근데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특별한 게 여기 4월 1일 이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를 아예 안 해줘요. 영원이에요. 영원. 강남이기 때문에. 아니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주택은 20% 가산세가 붙죠. 그러면 이분은 2억 8,300 내셔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강남 쪽에 똘똘한 주택 한 채, 뭐 괜찮은 거 한 채로 전략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월세를 받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1세대 1주택을 만드는 방법을 썼는데 평택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바꿔버리고 해서 주택 자체 수 자체를 없애버려도 결과는 똑같겠죠. 1세대 1주택이 될 테니까. 근데 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당장 생활을 해야 되고 월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면은 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보유하시되 이런 방법으로서 1세대 1주택을 만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또 다른 케이스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혼났어요. 그 건물주분한테. 이번에 제가 매매를 해드렸는데 10년 전에 강남에 있는 집을 처분하시고 2개를 건물을 사셨어요. 원룸주택하고 상가주택하고. 근데 그때 10년 전에 9억 했던 강남 집이 21억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21억이 됐는데 제가 사드린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양도 차익이 나왔죠. 물론 저는 할 말은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 2개 합쳐서 한 600 정도, 한 700 정도 나왔을 테니까 그럼 700만 계산하셔도 1년이면 대충 한 7천이잖아요. 10년이면 7억이에요. 그럼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고 양도 차익이 안 난 것도 아니고 났거든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서 세금도 내셨어요. 그분이 강남에 그렇게 뭐 크게 뭐 21억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거 세금 계산하고 다 본인 통장에 찍힌 걸로 계산하면은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 9억짜리 그거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은 그게 21억 됐는데 그것만 생각만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그 당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9년, 10년 전으로 갔다면은 그거를 팔고 움직이실 게 아니라 거기서 융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그때 융자 많이 됐잖아요. 강남 집은 그냥 강남 집대로 보유하시고 아니면 그거를 뭐 융자를 받고 전세를 받고 뭐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죠. 집을 줄여서 다른 곳을 가시고 그 자금으로
지방 거라든가 다른 대체 투자를 하셨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큰 수익이 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결과론이긴 한데 결국은 어떻게 처음에 취득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파트 진행하겠습니다.